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60대 이상 중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의 신장질환 발생률이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보다 정확히 3.2배 높다는 것을 아시나요? 단순히 마음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신체의 염증이 높아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15년간 20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같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건강이 이렇게까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니요. 30년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뇌 영상 촬영 데이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의학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앞으로 5년을 더 살 수 있을지, 1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혹은 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가 신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에 달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중요한 5가지 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로움이 어떻게 실제로 병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감정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은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당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둘째는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지인데 당신이 모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증상이 우울증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피로함이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왜 사회활동이 약이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화학이 변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조절됩니다. 넷째는 당신의 뇌가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신경 가소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15가지 주제를 통해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로움이 정말로 병인지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장 통증과 같은 신체 증상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몸에서 특별한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우리는 이것을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화하고 신체의 염증을 줄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도 증가시킵니다. 이 한 가지 호르몬이 당신의 신체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혼자라고 느껴지면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여기서부터가 무섭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자는 동안에도요. 당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몸은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마치 사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한두 시간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몇 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혈관이 염증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혈관 벽이 손상됩니다. 플라크가 쌓입니다.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질환의 시작입니다. 당뇨병도 고혈압도 심장 질환도 모두 만성 염증에서 비롯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계속되면 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뇌 영상 촬영으로 본 결과 오래된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의 뇌와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의 뇌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작아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약해집니다.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축소됩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분도 더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외로움이 6개월, 1년 지속되면 뇌의 물리적 구조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1,000명 이상을 1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세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정확히 2배 높았습니다. 2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외로움이 심할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신경과학적 사실입니다. 의학적 증거입니다. 치매는 유전이 아니라 당신의 관계 패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6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로움의 초기 신호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점진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침투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초기 신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누군가가 나를 찾을 거라는 기대가 사라졌다. 밖에 나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웃과 인사하기가 어색해진다. 과거에 재미있었던 모임에 갈 마음이 없다. 동창회 초대장을 받아도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손주들의 전화를 받아도 짧은 대화로 끝낸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이미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7번째 주제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화학 공장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사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당신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당신이 따뜻한 햇빛을 받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담당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는 이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화학적 결손입니다. 당신의 뇌에서 필요한 화학 물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우울제라는 약이 세로토닌을 높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약을 먹지 않고도 이 화학 물질들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관계로 말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염증 경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어떻게 질병으로 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이나 우울증이 있으면 뇌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TNF라는 물질입니다. IL-6라는 물질입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에 도달한 염증은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의 벽을 손상시킵니다. 플라크를 만듭니다. 뇌로 갑니다. 뇌에서 신경세포를 죽입니다. 이것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관절로 갑니다.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당신의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등이 결리는 것도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사회적 활동 vs 고독한 노후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통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들과 고독한 노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평균 수명이 10년 더 깁니다. 병원 방문 횟수가 40%더 적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60% 더 적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훨씬 느립니다. 반대로 고독한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약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의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관계로 결정됩니다. 열 번째 주제입니다. 기술과 진정한 연결의 차이입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SNS로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매일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모든 기술적 연결이 대면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통화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미묘한 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얼굴의 모든 미세한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교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터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외로움과 우울증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성들은 외로움을 감정적으로 더 크게 느낍니다.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외로움을 무시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우울증 진단율은 여성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살률은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남성들은 조용히 외로움을 견디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당신의 감정이 과민한 것이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12번째 주제입니다. 나이별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60대와 70대는 다릅니다. 80대는 또 다릅니다. 60대는 아직 은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정년퇴직은 한국 남성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 시기에 우울증과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70대는 신체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약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함께 떨어집니다. 80대는 이미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배우자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존재감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의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당신의 나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13번째 주제입니다. 가족 관계 vs 지역사회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손주들도 학교가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는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족 밖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이웃 관계가 중요합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이 중요합니다. 종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들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탱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관계를 가진 노인들이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합니다. 14번째 주제입니다. 진전을 측정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첫째, 에너지 수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쉬워졌는가? 둘째, 관심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가? 셋째, 수면입니다. 밤에 더 잘 자는가? 넷째, 식욕입니다. 밥이 더 맛있는가? 다섯째, 사회활동입니다. 더 자주 밖에 나가는가? 여섯째, 신체 지표입니다. 혈압이 내려갔는가? 혈당이 개선되었는가? 이런 지표들을 추적하면 당신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15번째 주제입니다. 흔한 실수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실수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도 많이 가고 배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모두 포기합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의 활동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혼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두 달 해봤는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의 변화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네 번째 실수는 새로운 약을 찾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약을 줄이고 사람을 늘리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과거를 자책하는 것입니다. 왜 더 일찍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가소성의 힘을 아세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는 새로 자라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축소되었던 부분이 다시 커집니다. 76세에 처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분이 6개월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뇌 영상으로 보니 해마 부위가 실제로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72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한 분은 3개월 후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의약품 없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단순히 약한 마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 성격이 원래 내향적이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 이렇게 넘깁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감기처럼 전염되는 질병은 아니지만 의학적 질환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화학적 부조화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독 어렵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다. 예전에 좋아하던 일도 이제는 관심이 없다.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이제 마음이 안 간다. 손주와 놀아도 재미가 없다. 자꾸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 밤에 자꾸 깨고 새벽에 깬다.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다. 가족을 위해서도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그것은 우울증입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중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약 73%입니다. 거의 4명 중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의료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몇 %일까요? 겨우 12% 정도입니다. 나머지 61%는 자신의 우울증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무시합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체 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뇌에서는 염증 물질이 일반인보다 1.5배에서 2배 많이 분비됩니다. TNF라는 염증 물질입니다. IL-6라는 염증 물질입니다. 이 염증은 어디로 갈까요? 전신에 퍼집니다.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뇌를 타고 흐릅니다. 심장을 공격합니다. 이 염증 때문에 심장 질환의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체 건강에는 열심히 신경 쓰면서 정신 건강은 무시합니다. 약을 먹고 운동하고 밥을 잘 챙겨 먹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챙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수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관계라는 것을 아세요? 하버드 의과대학이 1938년부터 80년 이상 추적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부자, 유명한 사람, 평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를 추적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관계가 없던 사람들보다 10년 이상 더 길었습니다. 10년입니다. 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수명입니다. 당신이 이웃과 인사를 나누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보상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당신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주기만 해도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뭔가요? 행복의 호르몬, 안정의 호르몬입니다. 평온함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으로 세로토닌을 높이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약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손주를 안아주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이웃에게 밑반찬을 해주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정말로 약이 되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화학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신경가소성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뇌는
계속 변합니다. 젊을 때는 변하지만 늙으면 고정된다고요? 그것은 신화입니다. 오래되고 틀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 연결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한번 축소된 뇌 영역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런던은 거리가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매일 새로운 길을 배우고 익힙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것은 뭘까요? 새로운 길을 계속 배우는 그들의 뇌에서는 해마 부위가 계속 커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커졌습니다. 76세에 처음으로 악기를 배운 할머니의 뇌 영상을 보니 어린 학생들과 비슷한 신경 활동이 보였습니다. 88세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운 할아버지는 1년 후 인지 기능이 15% 개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누군가와 대면 시간을 만드세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통한 관계로는 안 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5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둘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자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취미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 당신의 뇌에서는 보상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웃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을 배워도 되고, 새로운 운동을 배워도 되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병입니다.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우울증은 더 위험한 병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관계와 활동과 학습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3개월 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당신 자신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손주들이 당신을 볼 때 다른 점을 느낄 것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많이 밝아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집니다. 구독도 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관계가 풍부하면 수명도 길어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누군가와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누군가를 도우세요. 당신의 뇌가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